자, 이제 신용장의 개념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런 신용위험이라는 개념과 상업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 신용위험은 뭐냐면요, 돈을 못 받을 확률이라고 그랬죠. 돈. 자, 기본적으로 물건을 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 이걸 돈을 못 받을 확률을 갖다 위험을 갖다가 신용위험이라고, 돈을 먼저 주었어요. 근데 물건을 못 받을 확률이 있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돈을 먼저 주죠.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물건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 이걸 갖다가 뭐냐? 이게 물건을 못 받을 위험이 바로 상업 위험을 합니다. 돈 못 받을 위험이 신용 위험이고, 물건 못 받을 위험이 상업 위험인데,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신용장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신용장. 그래서 신용장의 개념적 흐름은 뭐냐면은 수출상이, 즉 이미 수출상 제가 설명드렸죠. 수출상, 그 다음에 매도자, 그 다음에 셀러, 그 다음에 송화인. 자, 지정적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물품에 대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요, 물품이 선적지에서 수출상이 선택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에게 이전되는 거래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코텀스 2020에서 EXW부터 해가지고 쭉 DDP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이건 거기서 보세요.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거래 조건은요, 다 거기서 나옵니다. 또한 3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마찬가지. 책임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어디가 좋겠느냐?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는 분기점은 거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요. 분기점이란 기준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물건을 갖다가 여기까지 갖다 주면은 여기까지 내 책임하에 갖다 주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책임이 있면 내가 A라는 사람이고 여기가 B라는 사람이면, 여기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 책임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임 여기까지예요. 즉 분기점까지만 내가 비용과 위험과 이런 것 등을 책임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B가 책임져야 돼. B. 이런 조건이 뭐냐? 인코덤스 2020에서 나옵니다. 12가지 정형적인 거래 조건이 있고 거기서 배우면 돼요. 자,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요, 목적 칸까지 운송 비용이라든가 하역비 등을 지급할 때인데, 이런 조건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조건은 다 어떤 거래에서 신용장 거래 조건에 명기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1번과 2번, 3번, 4번은 신용장 거래에서 다 거래 명세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자, 신용장의 기능을 보시면요, 수출업자의 대금 회수 불능 위험. 자, 무슨 위험? 신용위험이죠. 신용위험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자금 부족 등에 대한 대금 지급 거절과 같은 신용 역사에 있네요. 신용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수출업자에게 확실하고 안전하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건 국제적인 무역을 촉진한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옛날엔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였는데, 지금 2026년, 7년, 8년 이렇게 쭉 와 있을 때 대부분의 거래는 뭐냐면 신용장 거래는 거의 한 10% 조금 넘습니다. 10%. 나머지는요,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송금 방식 했잖아요. 송금 방식. 송금 방식에서 뭐로? 추심 방식. 그 다음에 추심 방식에서 뭐요? 신용장. 왜냐면은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 모두가 무슨 조건, 즉 신용위험 같은 거라든가 상업위험을 다 발생시켜요. 특히 송금위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상업위험과 그 다음에 신용위험을 두 개를 다 발생시키고, 추심위험은 당연히 이제 추심 상업위험은 없지만은 추심 같은 경우는 신용위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신용장 거래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갖다가 내용을 뜯어보면은요, 상당히 좀 뭐랄까,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전송금이 대세인데, 즉
누구 입장입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이에요. 사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갑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을입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인 뭐 엔비디아 같은 뭐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못 판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물품 항상 경쟁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줄 사람이 갑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전 송금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이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용장의 기재사항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 거. 이건 개설 의뢰인 통지은행 수익자 신용장 번호, 신용장의 종류, 유효기일과 장소라든가 신용장 금액 등을 갖다가 일반적인 기재사항으로 기재하고요. 환엄에 관한 사항도 기재합니다. 환엄에 의한 대금 결제 방식, 일람불, 연지급, 인수라든가 매입 등의 방식 가운데 어떠한 결제 방식으로 표시하는지 기재합니다. 이 대금 결제 방식은 일람이면 한번 보고 주는 거, 연지급은 좀 연기했다 주는 거, 인수라는 것은요, 딱 도장을 내가 주겠다고 했을 때 주는 거. 매입은요, 매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용장을 볼 때 바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운송 및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도 있죠. 운송 및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 종류라든가 통수라든가 서류상의 중요 조건 등의 이런 일반적인 기재 사항뿐만 아니라 환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신용장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자, 신용장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개설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 개설 의뢰인은 누구냐면 이미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요, 이 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매도인. 수출업자예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수입업자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요, 자기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거래은행. 자기 거래은행에 뭘 하냐면은 신용장을 내가 물건을 갖다가 저기 코리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매도인하고 거래를 할 텐데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으니 내가 신용장을 너한테 좀 개설해다오 해가지고 개설 의뢰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개설이에요. 이 매수인이 개설 의뢰인 매수. 그래서 이걸 어플리컨트라고 합니다. 어플리컨트. 이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자, 매수인이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개설 의뢰인은 화물 수하인인 동시에 환화음의 결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받고 동시에 환음 결제자라는 것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바로 개설 의뢰인. 개설 은행이겠죠. 이 은행. 이 은행을 말한다. 이 은행 개설은행. 이 은행을 갖다가 신용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이슈잉 뱅크라고도 하고 또는 오프닝 뱅크라고 돼요. 개설했기 때문에. 그 수출자 앞으로 즉 매수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매도인 있잖아요. 매도인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인데 직접 이렇게 주진 않아요. 신용장을 어떻게 주냐면은 여기서 이 은행이 이 매수인에게 바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역시 은행이 있어요. 매도인도 은행이 있습니다. 매도인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게 요걸 갖다가 서류를 갖다가 보내요. 그러면 그 은행은 다시 이렇게 은행 서류가 보냅니다. 즉 어떤 게 아니냐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이